네 번째 이야기는 이별의 슬픔입니다. 이별의 슬픔이란 것만큼 시에서 보편적이고 연구하고 불변의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면 다 뻔한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이별을 슬퍼하는 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눈물 흘리게 경쟁을 해야 품격이 높다고 할 수 있는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별이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실효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뛰어난 작품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선 뛰어난 작품을 읽어보고 깨우침을 받아서, 그러니까 문학에서 철학 읽기 하는 식이지. 그걸 읽어서 내가 깨우침을 받아서 내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철의 이 시조, 길 위에 돌 붙여 벗고 굶고 마주서서 바람비 누운 소리를 맞도록 맞을 만큼 망정 인간 이별을 모르니 그를 부러워하노라. 이것 전편은 대단한 말고 이별 총론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서정시 동서고금을 하나에서 이별을 이야기할 때 이 작품을 내 서두에 놓고 이건 이별 총론이다. 사람은 무정물이 아니고 유정물이므로 이별을 겪습니다. 무정물은 이별이 없어요. 또 같은 유정물 중에서 짐승은 이별을 서러워하는가? 어린 강아지 젖된 놈을 딴 데 가지면 밤새도록 울어요. 그러나 곧 지엠을 잊어버려요. 다시 재회하지 않아도 유감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승의 이별과 사람의 이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에서 말했어요. 돌부처는 이별을 모르니 벗고 굶고 바람, 비, 눈 맞을 대로 맞아서 어렵게 산다 해도 이별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정철에 찰력하죠.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위세당당한 관원이 권세를 잃으면 유배를 당하고 옛날 사람의 이별은 유배당할 때 이별입니다. 만약에 정철이 상충이 아니고 과거부에서 벼슬하지 않다면 먹고 살기 어렵더라도 이별을 당하지 않아요. 물론 하층의 이별은 뭐냐? 군인으로 뽑혀가서 하는 이별이죠. 병정으로 뽑혀가는 이별이 하층민의 이별이죠. 그러나 평시에는 군인으로 뽑혀가는 일이 많지 않아요. 특별한 사태에서. 그러니까 이별의 두 가지 사유가 하나는 귀양 가는 거고 하나는 병정으로 뽑혀나가는 거죠. 이것은 이별 총론이라 했습니다. 대등한 수준의 논의가 더 없어 이별 총론끼리 한번 비교하고 싶은데 다른 데서 이별 총론을 못 찾았어요. 누구에든지 공감을 할 수 있는 보편의 이치가 있다고 이 글에서 여겨지지 않아서 이별 총론을 좀 더 가져와서 비교하고 싶은데 찾아내지 못했어요. 괴테라는 사람은 안 나서는 데가 없어요. 뭐라도 한마디 하는 시인이에요. 팔방미인이고 온갖 걸 다 갖췄어요. 그 점을 나는 못마땅해 해서 가끔 괴테에 대해서 섭섭한 소리를 합니다. 방랑에 대해서도 한마디, 이별에 대해서 한마디입니다. 괴테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느낌을 말했습니다. 너는 내 옆에 있다. 아주 멀리 있다 해도 너는 내 옆에 있다. Ich bin bei dir. Du seist auch noch so fern. Du bist mir nach. 너 멀리 있다 하더라도 말했다. 예,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멀리 있지만은 마음에서는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놓고 괴테는 상당히 만족했을 거예요. 자, 이보다 이야기를 더 잘하는 스님에서 나와보라. 응? 괴테는 자기가 모든 이런 문학적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 금메달을 땄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죽은 괴테에게 잠시 귀를 열으라 하고 이 시를 들려줍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다.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였다. 우리 무명시 시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별을 한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인 지척과 무척 먼 거리 천리를 공간이 아닌 마음에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지척의 공간에서 마음은 천리일 수 있듯이 천리나 돼도 우리의 마음은 지척이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되때 그 말했죠. 지척에 있어도 마음은 천리라고 하는 반대쪽은 괴테는 못했어요. 보통 사람은 그 말 못합니다. 지척에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천리 있고 천리라는 먼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지척이라는 건 양쪽 다 말해야 돼요. 앞에 노래에서 멀리 간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가 생각이 들어 이별은 일반인은 쌍방이 받아들이는 말을 보태고 독자가 우쭐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노래에서는 이별을 한탄한 이유가 지척이 천리고 천리가 지척인 보편적 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철학한다는 시인으로 크게 이름 났다고 자부하고 요새 말로 하면 폼을 재는 괴테보다 누군지 모르는 이 무명시가 일컬은 시조가 작가가 더욱 슬기롭고 문학과 철학이 하나게 합니다. 놀라운 발견을 하고 독자는 크게 각성하게 됩니다. 괴테는 언제나 자기는 상당히 철학적인 것처럼 하는 색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말을 하고 자기가 철학으로 평가되길 바라고 독일 사람의 그 철학적인 기호와 성품을 괴테는 10분 이용합니다. 막 그런 괴테의 면모도 솔직히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해본 소리다. 이렇게 하면 지나칠지 몰라도 그 깊이와 절실함이 모자란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헬만 헤세는 괴테같이 그런 800년이 아니고 자기 할 이야기만 정말 진솔하게 하려고 한 내면 충실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스투펜이라는 삶의 단계라는 거창한 시에서 우리를 새롭고 신선한 공간으로 보내주리라. uns neuen Raum jung entgegen senden. 자, 마음이여 이별을 받아들이고 건강하자. vollan datzen Fels nimmen Abschied und Gesundheit. 여기서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끝내자. 자, 이별을 서로 하지 말고 이별을 받아들이자 하는 시가 또 많습니다. 이별이 끝나지 않고 이별은 더 나은 단계로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전환이므로 이별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스투펜,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단계씩 나아지는 것을 말하는 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별을 당했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 잘못을 벌여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서 이별은 불가피한 수준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믿고 기대하자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별은 더 나은 것을 가기 위한 단계이므로 당연하다 받아들이다. 이별을 넘어서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아직도 모자랍니다. 괴테의 이야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아직도 석연하지 않습니다. 자, 한용운은 말했습니다. 이별의 미는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과 밤에 올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혼의 생명과 시들지 않은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고 웃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별은 미창조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용운의 말도 너무 이리저리 꼬여 있어서 사실은 잘 해독을 해낼 수 있어도 꼬여있습니다. 야, 뭔가 깨달은 게 있었는데 아직도 얽혀있고 덜 석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짐과 아름다움은 대등하고 서로 관계를 만드는 관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풀이해보면 헤어짐의 아름다움은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 밤에 올 없는 검은 배단, 죽음 없는 생명, 시들지 않은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마음이 끌만한 매혹을 지녔지만 있을 수 없고 실제로 있을 수 없고 헛된 것이라 했어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헤어짐이라는 것은 눈물에서 죽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서 눈물에 살아난 비약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별을 거쳐야 과거를 청산하고 덜함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자, 이별은
쓸데없는 것이고 환상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생각이 조금 맺혀 있습니다. 한용운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용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평가를 하려고 지금 이리저리 궁리를 하는데 내 자신이 석연치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이별을 말하지 않고 이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처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헬스는 의식 수준의 각성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러 위에서 들은 말을 한다고 했고, 이별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하면 새롭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다고 다소 범수가 하면서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대단한 스승이라고 존경을 받을 만한 위엄을 갖추어 그렇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우러다보고 모시기라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 독일 사람은 헤세의 이 스투펜, 단계라는 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여기 정말 슬기로운 생각을 철학적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 좀 글쎄요, 조금 과대평가 아닌가. 뭐 없으니까 그 정도라도 말한다. 독일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애국주의가 동문학을 과대평가하게 하는 것에 우리나라나 바깥 사람이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거기 설득당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걸 열심히 찾아보지 않으니까. 한용운의 뒤에서에서는 잡담 제목으로 이별은 아름다움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일종 괴담입니다. 꿈속을 헤매는 번민하는 미혹한 무리의 각성에 찬물을 한가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쉬움으로부터 차차 수준을 높이는 상투적인 방법을 걷어치우고 이별의 눈물에 빠져 어둠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인지 신선하게 웃으며 소생할 것인지 생사 결단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이별의 축복으로 여기면 놀랄만한 아름다움이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는가 하고 말한 거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말했고, 독일 사람이 자기네 문학을 은연중에 너무 높여서 과대평가하게 만드는데 한용운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평가를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독일 사람 했던 욕이 내한테로 돌아온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합니다. 자,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시인은 잡담제하고 정말 이별은 이별이 아니다는 시를 정말 설득력 있게 쓰는 작업은 시인이 해야 합니다.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중 말을 멈추고 자, 그렇지. 그럼 내가 시를 지어보겠다 하고 짓는 것이 옳은가 생각합니다. 문학에서 철학 읽기라는 책에서는 어떤 결론이라는 건 철학보다 문학이 더 철학적이다. 철학으로 철학하려 하지 말고 문학으로 철학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남에게 시켜서 뭘 하느냐. 내가 문학에서 철학하는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글을 몇 편 써서 붙입니다. 내가 쓴 글은 문학인지 철학인지 알 수 없어요. 문학으로 철학한 겁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 경우에도 내가 대뜸 시를 써서 거기서 문학으로 철학하기에 시도 쓴 것도 있고 산문도 있어요. 거기 문학에서 철학하기를 본보기로 보인 그 글 몇 편도 우리 수요일 발표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국 좋은 작품을 이뤄서 우리 생각을 깨우치고 더 나은 발상을 하게 되는데 작품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창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창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의 그림, 특히 오늘 한국에서 산수화가 없어지고 산수화가 풍경화를 닮아가는
그것을 미술의 위기고 문명의 위기고 우리 민족의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건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린 그림이 내 그림입니다. 미술사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큰 생각을 가지고 그렸는데 그림만 그렸는데 이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그러려나 하는 내 속마음을 다 털어서 해설합니다. 그리고 옛사람들 산수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는 분들도 이어받긴 해도 이런 점이 불만이어서 나는 이렇게 고친다. 현대 산수화를 그리면서 산수화를 풍경화처럼 만든 사람에 대한 더 큰 불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글을 본뜻을 그리면서 이렇게 고쳐놓는다 하는 신뢰를 보였는데 그 신뢰를 그렇게 보인 내막을 이번에 털어놓고 이야기합니다. 문학도 결국 가서 바람직결론은 자기가 창작을 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우리는 창작과 비평과 연구가 별개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쪽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또 창작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창작하는 데 대해서 정말 문학사에 대해서 기존의 문학에 대해서 투철한 이해를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러한 결론으로 작품을 쓸 때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양쪽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학사 탐색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말하는데 그치고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작품을 본보기를 보이지는 못하는 것이 한계입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 그런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까. 자, 토론합시다. 현재까지 나와 있던 수많은 문학, 특히 시론이라든지 시에 대한 창작 이걸 논하면서 이별을 이렇게 심도 있게 철학적으로 말한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은 확실하지만 굉장히 오늘 차원 높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점은 이별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 추상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그 생동하는 실체로 신들의 작품 속에서 이걸 말해야 하는 것이고 왜 정철은 이별 총론을 말했으나 그게 버금갈 만한 작품이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좀 얘기가 자꾸 확대돼요. 하나 빠뜨린 것은 주호병화라는 시인이 이별 연습하자는 시가 1년의 시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별을 연습하며 살자. 그래야 이별을 할 때 충격이 없다. 이별 연습을 하지 않고 살다가 이별이 닥쳐와서 이런저런 눈물 짜는 것은 참 된 게 아니다. 그런 1년의 시도 또 같이 거론할 필요 있어요. 결국 이별을 넘어서는 방법은 평소에 이별을 연습하는 거다. 그건 불교적인 생각하고도 상당히 다르다. 불교에서는 회자 정리라 그래서 만난 건 반드시 헤어진다. 그래서 만난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헤어져도 슬퍼하지 않는다. 불교의 해법은 그거예요. 이별 자체를 없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별이 주는 충격을 어떻게 넘어서고 이별이 사실을 사람을 망가지게 하지 않을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불교는 불교대로 많이 궁리했어요. 그래서 한용운의 이런 시를 나왔는데 한용운의 이야기가 선명하지 못해요. 그런 불교적인 접근도 있고 또 어떤 접근이 있는가? 이렇게 접근은 가능해요. 이별만 했냐? 만남이 있다. 이별에는 반드시 새로운 만남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별하는 것만큼 만나니까 이별보다 만남 쪽에 더 많은 의미를 가지자. 새로운 만남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쪽으로 가지는 것이 이별을 넘어서는 길이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가능해요. 이런 생각을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로 표현하는 것이. 삶의 과정이란 것은 이별의 과정만 아니라 만남의 과정이다. 같은 사성을 일로 돌릴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은 불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이 아닐까. 자, 우리가 이별 중에 부모를 잃은 이별을 옛날부터 크게 쳤죠. 자식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상처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잃은 슬픔과 자식을 만난 기쁨을
연결시켜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이웃 사람이, 모든 세계인이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별은 적어지고 만남은 나날이 커진다. 윤생이 시를 써서, 어? 시인의 몫이야. 자, 이별보다 만남이 자꾸 늘어난다. 근데 선생님 요즘 그 시 자작화 해설과 오늘 지금 강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혹은 어떤 철학적인 항목에 대해서 시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시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른 뒤에 시를 쓰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가서 아니에요. 다 안다고 해서 지식을 늘어놓으면 머리가 복잡하기만 하고 아는 건 짐이라 그랬어요. 꿰뚫어 보면 돼요. 그냥 한꺼번에 꿰뚫어 보면 되는 거지 이것저것 다 알 필요 없어요. 가령 이별을 서로 하잖아. 더 많은 만남이 이어지지 않느냐. 한순간에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이별이지만 앞을 보면 다 만납니다. 만남은 무한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있다. 이별이 없으면 만남도 없죠. 윤동재 선생님 깨뜨려서 쓰십니까? 어? 이별과 만나면 전부 한 사람 이별하면 한 사람 만나거든요. 아니요. 그게 그럼 제로섬 게임이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만남이 더 많아지지. 확실히 만남이 더 많아져, 이별보다. 그래서 이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중이 같다는 사람도 있고 만남이 더 많다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생각을 나누어 볼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이별이 더 크고 만남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거라는 사람도 있고 이별은 적고 만남이 크다는 사람도 있겠죠. 사실 판단은 불가능해요. 실증적으로 결판 지을 수는 없고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서 결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별하는 중에 죽어가지고 이별하는 사람은 만남이 없잖아요. 그럼 이별 아니에요. 태어나서 만나죠. 태어나니까 만나지. 아까 부모와 이별하고 자식과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이 계속되는 건 자꾸 태어나니까 만나. 부모와 이별하고 자식과 만나는 거 그런 말을 한 적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가 지금까지 별의별 말도 하고 별별 글을 써서 내가 새로 말하고 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말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이별을 하지만 태어나서 만나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논리는 부모나 두 사람 죽는데 자식은 여러 명 나니 인구가 점점 불어나니까 만남이 많아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논리는 그런데 쥐가 자식을 적게 놓고 만남이 줄어든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만나는 거는 자식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요. 누구든지 다 만남이 되죠. 그래서 만남은 자기가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남은 확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별이라는 개념을 만남과 짝을 지어서 생각하면 새로운 발상이 나타나요. 나도 이 생각을 처음 하고 이런 이야기 처음 하는 거예요. 이런 시를 아주 잘 지어 진짜 철학적인. 근데 부모를 잃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어린이 상태로 머물러 있고 부모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 저도 지난번 봄에 우리 아버지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은 제가 60이 넘도록 어린애로 있었구나 하는 생각.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시점에서 다시 생각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새로 할 말이 다 그대로 있어요. 누가 다 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철학자와 시인이 시합을 하는데 철학이 백전백패예요. 철학은 개념과 관념 속에서 생각하니까 어떤 어디 갇혀 있어요. 시인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활개를 치니까 시인이 백전백승인데 시인이 자기가 백전백승 모르고 세상의 철학을 받드니까 자기도 그걸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철학 시인이 뭐 철학자 비수당을 흉내내려고 그래요. 철학 비수당에 흉내내면 남이 알아주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철학은 하는 이야기는 끝내 모호해요. 시가 하는 이야기는 참 명료해요. 모호하니까 대강 말해도 되고 명료하니까 분명히 말해요. 자, 한용운도 뭔가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려는데 지금 불교에 이렇게 갇혀 있고 또 철학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한용운이 어디 잘못 가고 있는가를 딱 끌어내 가지고 한용운 네가 말하려면 이런 이야기로구나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결론을 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한용운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하려는 이런 이야기구나 하고 시인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뭐 한용운에게 주는 거 하고 한용운 넘어서기를 해도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다른 차원에서 민요에서 상여소리나 팔바지 소리 같은 것들이 이별, 죽음을 통한 이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뛰어넘는? 뭐가? 상여소리. 상여소리에 재밌는 것은 이제 상여소리보다 들구소리로 가면은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 많이 해요. 우스운 이야기 많이 함으로써 이별의 슬픔을 넘어선다고. 그게 상주투어는 이별의 슬픔에 동참함으로써 같이 우려주다가 웃음으로 전환해서 다시 그걸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두꾼의 소리를 통해서 이별 넘어서기라고 하는 것을 또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연구함으로써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창작에 활용할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쓰려면 이런 걸 생각하고 꿰뚫어 보고 많은 걸 활용하지만은 올라갈 때는 짐 다 벗어놓고 그냥 홀가분에 올라가야 돼. 그 짐 다 지고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알고 일자무식의 상태로 돌아가야 돼.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못 가요.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초상집에 가서도 상주를 웃기는 게 가장 문상을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면 연구할 주제가 막 쏟아져 나와요. 쏟아져. 어디다 쏟아져. 그 연구할 주제가 쏟아져날 뿐 아니라 창작으로 그걸 활용해야 될 주제는 더 많이 쏟아져. 그러니까 이런 강의에 연구하는 사람도 동참해야 되면 창작하는 사람도 동참해야 돼. 관련된 것들은 또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설화 유형 분류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한국 설화 민정어시 거듭거듭 보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그 서양 설화 유형 분류 체계를 이렇게 진척시키시면서 클로드 브루몽 이야기의 논리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참 명확하게 다 요약하고 계시지만 클로드 브루몽으로부터 자극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어떻게 그런 책을 읽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자극을 뭘 받나 잊어버렸어요. 그때는 기억했지만
다리를 건너가면 내가 뭐 어떤 다리를 건너가 잊어버린 것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기는 받았었는데 많은 자극과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내 것을 알고 나면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거 계속 머리에 쓰고 있으면 짐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역량이 내 속에 와서 내 걸로 다 용해된 거죠.